요 사건도 한번 네. 오늘 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요거는 강진구 네, 네, 이거는 설명을 뭐 좀 제 해주세요. 사건인데요. 네. 네.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게 제가 경향신문에 있을 때 오른쪽 기사요. 오른쪽. 이게 제가 그 박재동 화백 그 이제 미투 여성의 주장에 그 뭔가 이 경험치에 비춰봤을 때 이걸 합리적으로 믿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제 가짜 미투 의혹을 사실 좀 제기를 한 기사입니다. 근데 이제 이 기사에서 제가 그 얘기했던 건 이 여성은 박재동 화백한테 주례를 부탁하러 갔는데 박 화백이 자기 그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서 허벅지를 만졌다. 이런 굉장히 충격적. 이건 뭐 성희롱을 넘어서 성폭력이죠. 그게 사실이면.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그 뒤에 사실관계를 확인해 본 결과 이 여성의 그 주장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점 드러났는데 이 여성이 이제 주례가 거절한 것은 맞아요. 박재동 화백이 그 해외에 이제 그 만화 그 행사 때문에 이제 그 거절을 했는데 거절 당하고 난 뒤에 이 여성이 박재동 화백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갔고 그 차를 타고 가는 가운데 다시 재차 주례를 부탁한 사실이 예, 둘이서 나눈 대화를 통해서 확인이 돼요. 예.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 33살 당시 여성의 나이 33살에서 33살 여성이 주례를 부탁하러 갔을 때 그는 충격적인 끔찍한 추행을 당했는데 성폭력 피해를 당했는데 다시 그런 남성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간다. 그리고 그 남성한테 다시 주례를 부탁한다. 납득이 안 되네요. 납득이 안 가잖아요. 네, 전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미투 여성의 주장이 꼭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그거 자체를 배척해서는 안 되고 증거가 없는 주장이라 하더라도 그걸 우리가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경험치에 비춰봤을 때 합리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진술의 일관성과 함께.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이 부분들은 좀 납득하기 어려워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문제를 제기하자마자 저 문제를 제기했을 때가 박원순 시장에 대한 이제 그 미투 파동 그리고 그 당시에 미투 여성의 주장에 대해서 아주 자그마한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하는 것도 전부 2차 가해 심지어는 침묵도 2차 가해라고 하는 그때부터 좀 미투 계엄령이 발동이 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사를 쓰는 기자가 곧바로 불순한 그죠? 불순분자로 네, 그러니까 취급이 되는. 네. 제가 그 이 미투 계엄령 하에서 그 계엄령에서 내려진 그 동토해서 그 동토를 찍는 기사를 좀 출고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말은 못하지만 굉장히 그 억압적 분위기에 문제를 느끼고 숨을 죽이고 있던 사람들이 제 기사에 대해서 굉장히 숨을 쉬게 됐던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댓글들이 달렸는데 그래서 그 포털 다음에서 이게 가장 많이 읽은 기사 뭐 3위, 2위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경향신문에 이제 그 이 여기자들이 편집국장한테 달려가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기사를 삭제를 하라고 요구를 했고, 그래서 편집국장이 이제 저한테 상황을 얘기를 하면서 이 삭제할 수밖에 없다라고 사실상 저하고 뭐 상의한 게 통보를 해온 거죠. 그래서 결국 이 기사가 이제 삭제가 됐는데 이 삭제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 이 미디어오늘의 김예리 기자 나중에 이제 확인이 됐지만 이 미디어오늘의 김예리 기자는 또 경향신문의 이 페미니즘 거의 뭐 운동을 하는 이 여성 기자가 있는데 그 여기자하고 함께 저를 좀 여론에서 고립을 시켜야 된다 뭐 이런 걸 상의하는 그런 녹취가 이제 나중에 저기 확인이 됐거든요. 무섭네요. 네. 이제 그런 이 미디어오늘의 그 여기자가 제가 쓴 기사를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난도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사에서 뭐냐면 강진구는 자신의 기사의 그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 피해자의 악마성, 미투 여성, 악마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피해자 여성의 친구하고 주고받은 카카오톡을 자기 입맛대로 짜깁기 편집했다는 취지로 이 기사를 썼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저는 너무 내가 뭐 가짜 미투 의혹 부분들에 대해서는 증거는 없지만 최소한 내가 카카오톡을 자기 임의로 짜깁기 편집했다라고 하는 이 기사는 명백한 오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정정 보도를 미디어오늘 상대로 이제 청구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인용이 됐네요. 인용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미디어오늘이 저런 식으로 이제 기사 정정 보도를 했어요. 네. 그래서 앞뒤 맥락과 일시를 제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이 정정 보도 이제 이 소송에서 이제 제 손을 들어줬던 재판부가 박재동 화백이 제기했었던 소송에서는 박재동 화백을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아하. 그 재판부가 저는 사실 네. 제 사건이 그 똑같은 재판부에 배당이 돼서 네. 거의 기대를 안 했거든요. 네. 근데 이 재판부가 인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박재동 그 화백한테 이제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 항소심 마지막 변론 때 재판부가 얘기를 하라고 하더라고.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했더니 쭉 들은 얘기가 마지막 하는 얘기가 세상을 살다 보면 자기하고 의사 상관없이 억울한 일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위로를 하더래요. 그래서 네. 그 순간 자기는 패소할 것 같다. 그러니까 뭔지 모르지만 그 판사도 미투 계엄령 하에 살아가면서 자신의 양심과 괴리되는 판결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지막 재판부에 전 토로했던 걸로 보이거든요. 네. 그런데 제 사건, 이 가짜 미투 의혹을 제기했던 기자가 카카오톡 짜깁기 편집했다라고 하는 부분들까지는 도무지 그 재판부에서 봤을 때 인용하기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굉장히 용기 있는 판결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저렇게 그 기사를 쓸 수 있었던 것은 결국 그 미투 여성이 미디어오늘에 가짜 제보를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정정 보도가 인용됐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동안에 성역화되었던 그 막연한 믿음, 맹목적 믿음, 미투 여성은 거짓말할 리가 없다. 라고 하는 그 믿음에 굉장히 균열을 굉장히 낸 거예요. 저 정정 보도는 미투 여성도 거짓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사실상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인정을 한 거죠. 그래서 정말 힘들게 저 소송에 정정 보도 소송에서 제가 이겼어요. 그 미투 계엄령 하에서 거의 성역화되어 있는 이 미투 여성의 주장, 미투 여성도 거짓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정말 희귀한 판례입니다. 정말 첫사례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보는 네. 거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저 미디어오늘 짜깁기 편집했다라고 하는 저 보도를 경향신문에서 또 그대로 받아가지고요. 네. 저렇게 오른쪽인데요. 네. 먼저 보세요. 경향신문에서 사과를 했어요. 그래서 사과를 하면서 사과문 중에 뭐냐면 이제 저를 이제 이 가짜 미투 의혹 제기와 관련해서 정직 1개월 처분을 하면서 저 둘째 줄 기사에 보면 기사 내용 중에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유발하는 내용이 있고 사적인 SNS 대화 내용을 임의로 편집한 등 돼 있죠. 임의로 편집한 거는 네. 정정 보도가 됐는데.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저 경향신문 상대로 해가지고 근데 저 기사를 경향신문에서 사과문을 게시하니까 미디어오늘에서 또 저렇게 다시 인용해서 보도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정정 보도 해놓고는 아니요. 요거는 이제 정정 보도하기 전이죠. 자기 전에. 네. 그러니까 우리가 썼던 기사를 사실로 전제로 해서 경향신문이 사과했고 사과하니까 또 다시 한번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야말로 2차, 3차 가해를 당한 거예요. 미디어오늘 최초 보도 1차, 네. 경향신문 사과문으로 2차. 그걸 다시 또 인용해서 3차 피해를 당한 거예요. 난도질을 당했네. 이 난도질을 당하고 네. 제가 이제 화가 나서 미디어오늘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해서 이긴 거예요. 네. 그래서 정정보도 청구해서 이제 이겨고 경향신문을 상대로도 당신들이 잘못된 사과문을 냈으니 정정을 하라고 경향신문에 요구를 했는데 경향신문이 정정 요구를 안 받아들였어요. 네.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 겁니다. 네. 근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면서 요건 다음에 좀 비죠. 다음에. 네. 다시 또 이 미투 계엄령 하에 법원의 높은 이 벽을 또 절감을 했습니다. 소송 제기한 결과가. 정정보도 선고 소송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1심, 2심 모두 경향신문 또 미투 여성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다 기각을 했어요. 그건 너무 서로 이율배반적이네요. 네, 기각한 네. 논리가 뭐냐면 경향신문이 굉장히 비겁한 논리를 얘기했던 게 우리는 사과문에서 SNS를 임의로 편집했다고 얘기했지 그 주체를 명시하지 않았다. 강진구 기자가 임의로 편집했다는 얘기가 여기 어디 있냐. 야. 우리는 강진구 기자가 인용한 보도문에 나와 있는 카카오톡이 짜깁기 편집돼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지 강진구 기자가 짜깁기 편집했다고 안 했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간 거예요. 아하.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경향신문이
자사 기사를 통해서 사과문을 발표하면 그걸 읽는 독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경향신문 기자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경향신문 기자가 임의로 편집했다고 생각. 기자가 하지 누가 합니까? 그렇죠. 너무 상식적이잖아요. 그리고 네. 이 경향신문 사과문을 하기 전에 이미 미디어오늘에서 선행 보도가 있었잖아요. 네. 미디어오늘의 선행 보도를 접한 독자 입장에서는 경향신문 기사를 보면 당연히 강진구가 카카오톡 짜깁기 편집한 것을 경향신문도 사과를 했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1심, 2심 모두 이 말도 안 되는 경향신문의 주장을 손을 들었어요. 심지어는 이 당시 사과문을 쓸 당시에 편집국장이 저한테 뭐 사실 인정도 했거든요. 우리는 사과문 내용은 강진구 기자가 카카오톡을 짧게 편집한 것을 사과한 것이다. 나는 그걸 인정한 걸 제가 저하고 주고받았던 문자가 있거든요. 그걸 네. 힘들게 찾아가지고 증거로 제시했는데도 사실상 자백한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도 1심에 의해서 2심도 경향신문은 강진구가 짜깁기 편집했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 이렇게 해서 기각이 돼서 깔아뭉갠군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대법원에 상고를 했어요. 대법원에 상고를 했고, 근데 대법원에서 사건이 진행이 되는데 굉장히 저한테는 저도 크게 기대는 하지는 않았지만 나는 이 부당한 판결에 끝까지 저항했다는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저는 대법원에 상고를 했거든요. 네. 당연히 대법원에서 상고 받아들일 확률은 뭐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한 것만큼이나 희박하다는 걸 알지만 나는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나는 이 부당한 판결에 굴복하지 않았다. 끝까지 저항했다는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한 건데 의외로 굉장히 저희한테 희망을 갖게 했던 사건의 일이 있었죠. 발생했어요. 네. 한번 보시면 여기 이제 그 대법원에 가면 여러분도 볼 수 있는 나의 사건 검색 결과를 그 진행 내용별로 날짜별로 지금 확인한 겁니다. 네. 자, 이게 이제 대법원 상고 사건. 자, 쭉 앞에 부분을 생략하고 2025년 4월 14일 날 원고 측이 준비 서면을 제출했네요. 이거는 원고는 강진구 그렇습니다. 기자시죠. 네. 제가 준비 서면 제출했고요. 그 다음에 한 일주일 있다가 피고들에게 이 강진구 기자의 준비 서면이 전달이 된 됐군요. 거죠. 네. 일주일 만에. 자, 그래서 그로부터 한 5일 뒤에 피고 측인 경향신문이죠. 네. 경향신문이 또 준비 서면을 제출하네요. 요건 두 번째 준비 서면 제출합니다. 두 번째 준비 서면. 네. 근데 두 번째 준비 서면인데 네. 그런데 요거는 준비 서면 저한테 송달 안 했죠. 전달이 안 되네요. 안 하고 바로 선고기일을 잡은 거예요. 이야. 저 얘기는 뭐냐면 두 번째 서면을 받아봤는데 이건 볼 필요 없다. 왜냐하면 네.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네. 원고에게 피고 측의 입장을 최소한 전달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 없이 바로 선고기일 통지서를 전달해 버립니다. 이게 3일 만이에요. 네. 한 달 만이군요. 그러니까요. 4월 28일 날 준비서면 제출했는데 저한테 송달을 하지 않고 한 달 후에 5월 21일 날 선고기일을 지정합니다. 진행한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 굳이 반박 서면을 받아보지 않아도 알겠다. 우리가 충분히 선고할 수 있어. 이 얘기는 사실상 만약에 저한테 불리한 판결을 내린다면 전 대법원은 굉장히 중요한 이 절차상 하자를 범한 거예요. 네. 저한테 그 충분한 항변, 두 번째 피고 측 주장에 대해서 항변도 들어보지 않은 채 지금 선고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때 제 피고한테 송달도 하지 않고 원고인 저한테 이 상대방 준비 서면을 제출하지 않고도 선고를 한다고 해서 이건 무조건 우리를 이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네. 정말 청천벽력과 또 같은 결과는 상고 기각이 돼버렸어요. 기각이 돼버렸습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 같은데요. 저러면 뭐냐면 대법원은 저 피고 측이 제출한 두 번째 서면에 대해서 재항변할 수 있는 기회도 주지 않고 저한테 불리한 판결을 한 거거든요. 이거 헌법재판소에 갖다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 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상 보장돼 있잖아요.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그래서 우리 빼앗긴 것 같습니다. 법무팀 저희 뇌탐사 법무팀 팀장도 사실 이 진행 상황을 보면서 우리한테 준비 서면
반박할 수 있는 송달 절차도 거치지 않은 걸 봤을 때 이건 필시 우리가 이길 거다라고 우리 법무팀장도 자신했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결국 졌어요. 오전 10시에 선고가 있었는데 우리 법무팀장이 직접 가서 들었는데 너무 충격적인 소식을 저한테 전했고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너무 기분이 안 좋았는데 왜 이런 결론이 내려졌을까를 내가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 대법관 중에 주심 대법관 말고 그냥 대법관 그 4명 중에 이 판결의 4명 중에 신숙희 대법관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놀랍게도 제 예상이 맞았어요. 아하, 신숙희. 네. 지금 이게 판결문이거든요. 네. 판결문인데 한번 보니까 신숙희 대법관이 있네요. 주심 대법관은 물론 아닙니다. 네네. 저분이. 근데 이제 4명의 이제 그 합의부 합의를 걸쳐야 하는 4명 재판관 중에 한 분이에요. 신숙희 대법관이. 네. 근데 제가 왜 저 신숙희 대법관을 있냐고 봤냐면 저분이 이 법원 내에 아주 이 강고한 페미니즘을 지향하는 젠더법 연구회의 이제 회장 출신이거든요. 아하. 그래서 만약에 저분이 저기 들어갔다면 아마도 이 대법원의 당초 결론은 주심 판사의 결론은 상고를 인용하는 쪽으로 그래서 파기하는 쪽으로 잠정 결론을 냈는데 4명의 이 재법관들이 이제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틀림없이 저 신숙희 대법관이 강력히 반대 의견을 얘기했을 것이고 그래서 판결이 뒤집었을 것이다 제가 이렇게 봤죠. 자, 그리고 신숙희 말고 대법관이 누군지 보니까 네. 마용주 대법관이 있네요. 마용주 대법관 부심이고요. 여기서 주심이 중요하거든요. 예, 서경환 대법관. 서경환 대법관. 네. 노태학 선관위원장. 네, 마용주, 노태학 저 두 분은 비교적 좀 괜찮은 분들이시죠. 아니 마용주는 아니고 아닌 것 같은데 윤석열 맞네. 추천이잖아요. 그래 맞아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재판장이라서 좀 마은혁하고 제가 순간적으로 헷갈렸네요. 예, 마은혁은 헌법재판관이고 예. 마용주는 좀 아니죠. 정반대 인물이죠. 자 그리고 사실은 이제 제가 좀 의문을 가졌던 건 만약에 저를 상고를 기각할 생각이면 보통 그 대법원에는 심리불속행 기각제도라는 게 있어요. 심리불속행 기각제도는 네 상고 이유를 보니까 볼 필요도 없다. 그래서 아예 판단도 하지 않고 심리불속행 기각 네. 한 반 페이지 정도로 그냥 심리불속행 기각 쓰면서 이제 끝내는 종국 절차가 있거든요. 네. 근데 심리불속행 기각을 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선고기일을. 네. 저러면 판결문을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상고 이유에 대해서 하나하나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수고스러운 절차를 거치죠. 그런 수고스러운 절차를 거치면서 상고를 기각할 바에는 그냥 심리불속행 기각하는 게 맞거든요. 얼마나 대법관 한 명이 1년에 5천 건을 선고를 해야 되는데. 심리불속행 기각이라는 거를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거는 아예 검토도 안 하고 네. 그냥 끝 이렇게 하는 거죠. 안 본다는 거죠. 네. 심리를 아예 안 네. 한다는 거잖아요. 네. 예, 심리를 볼 것도 없다. 볼 그러니까 것도 없다. 판단을 안 하는 거야. 아예. 네, 판단 안 하겠다는 거죠. 이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을 안 하는 건데 선고일을 정했다는 건 판단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판결문 내용이 좀 기대가 됐어요. 좋아, 상고 기각 좋은데 한번 그러면 도대체 내 주장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했나 보자. 봤더니 진짜 간단하게 썼네요. 간단하게 썼죠. 네. 네. 근데 내용을 보니까 거의 심리불속행 기각에 가까운 내용인데요. 네, 첫 줄이 뭡니까? 이 사건은 소액 사건이라는 거예요. 소액 사건을 가지고 대법원까지 상고를 해? 이런 거잖아요. 소액 사건은 대법관이 다툴 가치가 없습니까? 저거야말로. 그러네요. 네. 네. 단돈 이런 사건이라도 대법원은 그 얼마 이상 되는 거액만 담당하게 돼 있습니까? 네. 좀 이상하네요. 그래서 이런 소액 사건의 경우는 명백히 이제 법률을 이제 위반했다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대법원에 상고할 수가 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저 논리대로라고 얘기한다면은 그냥 심리불속행 기각을 했으면 되는 거예요. 저 똑같아요. 그잖아요. 굳이 저거를 판결문을 판결 선고기일까지 지정해서 선고할 필요가 없거든요. 저 얘기는 뭐냐면 저는 당초 결정 내용이 뒤집혔다라고 보는 겁니다. 당초 결정은 제 상고를 인용하기로 했었는데 뒤집어 놓고 보니까 그걸 일일이 제 상고 이유를
대법관들이 반박하기가 너무 자기 논리가 궁색하니까 아예 판단을 하지 않고 네 사건은 소액 사건이고 소액 사건은 아주 부당한 법률 판단이 있을 때만 하는 건데 너는 보니까 그런 게 없어. 라고 그냥 저렇게 한 거죠. 상고를 기각을. 그러면 이 신숙희라는 사람 아까 젠더법 연구회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어떤 데인지를 좀 알아보죠. 여성 대법관들을 배출하는 법원 내에 굉장히 파워풀한 연구회네. 우리 법 연구회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는데 우리 법 연구회 말고 여러분들이 잘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이 젠더법 연구회 회장이면은 일단 대법관 자리는 따놓은 당상이네요. 그죠? 지금 그렇죠. 젠더법 연구회 회장 출신 신숙희 지금 있네요. 민유숙, 노정희, 이수견 대법관 다 젠더법 연구회의 회장 출신입니다. 그리고 오경미 이 대법관만 젠더법 연구회 회장은 아니지만 회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성 판사들이 대법관 등용문 같이 된 거예요. 젠더법 연구회는. 여기 박 터질 것 같은데, 경쟁. 예. 네. 그리고 젠더법 연구회가 지금 5대째가 회장이 배출했거든요. 네. 5명의 회장 중에 지금 4명이 대법관이 된 거예요. 와. 그러니까 대법관이 되고 싶은 여성 판사는 무조건 젠더법 연구회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요. 당연히 이 젠더법 연구회에서 반하는 판결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자, 이게 이 젠더법 연구회 판사 수를 한번 보죠. 네. 무려 800명이 넘는다. 네, 저 위에 빨간 박스부터 좀 그럴까요? 보시면 네. 네. 자, 민유숙, 노정희 전 대법관, 오경미 대법관, 신숙희, 이수견 대법관. 그죠? 예. 이 전부 최근 대법관을 지낸 여성 판사들 공통점이 있다. 모두 젠더법 연구회다. 오경미 대법관은 아까 얘기했던 그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들이 낸 소송을 상고 기각했던 판사들. 네. 주심 판사입니다. 오경미 대법관은 지난번에 이재명 파기환송심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냈던 판사였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 아니었나 했는데 또 이런 젠더 문제는 또 다르네요. 또. 네. 미투 여성과 관련된 판결에서는 무조건 젠더법 연구회 판사들한테 걸리면 남성들에겐 죽음입니다. 그 미투 여성에 도전하는 모든 소송 행위는 다 불순한 행동으로 간주돼서 제대로 된 법률적 판단을 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죠. 원천 봉쇄됩니다. 불가촉. 제 경우 보세요. 상고 기각 힘들게 했는데 너는 그 3천만 원짜리 소액 사건을 가지고 사실관계 뭐가 잘못됐다고 대법원에 상고한 거야? 이런 거잖아요. 네. 자, 그런데 이 젠더법 연구회가 숫자가 2008년에 설립이 됐는데 이게 지금 기사가 언제 기사냐면 2024년 8월, 작년 8월 기사예요. 그 당시 작년 8월만 하더라도 800명이 넘을 정도로 최대 규모로 최대 규모의 저 정도면 아마 여성 판사들은 거의 다 더 들어갈 정도로 그러네요. 그죠? 네. 예. 판사 숫자가 한 2,000명, 3,000명? 3,000명 정도 되나요? 그러면 뭐 여자 판사 숫자는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웬만한 여성 거의 다 판사들은 들어가는 다 젠더법 것 연구에 같은데. 들어가야 된다고 봐야 되겠죠. 야, 저기 가야지만 근데 저기서 회원도 뭐 회원은 그냥 아무나 한다고 보더라도 회장은 좀 특별하잖아요. 근데 그 회장 좀 돼야지 이렇게 대법관이 한번 돼보는 이런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여성 판사로 대법관이 되고 싶은 분들은 일단 젠더법 연구에 가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여기에 가입이 안 되면 일단 추천순에서 배제가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대법관 12명 중에 한 자리가 14명 중에 한 명. 14명 중에 한 자리는 젠더법 연구회가 가지고 있다. 여성목 대법관, 여성목 대법관 경우에는 무조건 젠더법 연구회로 대단한 조직이네요.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이건 뭐 느낌적 느낌이지만 뭐 경향신문 상대로 한 재소송이 뭐 대법관들 입장에서 보면 뭐 얼마나 이게 주목을 끌만한 사건이에요. 그죠? 네. 그냥 무시해도 되는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굉장히 이상한 방향으로 지금 결론이 내려졌잖아요. 이제 절차 진행 상황과 선고가 전혀 지금 상반된 이 정합성이 없는 지금 이 선고가
내려졌는데 이러면 내가 볼 때는 저 젠더범 연구회하고 우리 여성단체하고 뭔가 좀 연결이 돼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여성단체가 자신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 법원으로 소송으로 가게 되면 그 해당 재판부, 특히 젠더범 연구회 소속 재판부가 있으면 그 판사를 통해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결국 제 사건 역시도 이 대법원에 이제 상고가 됐고 정상적인 심리 절차를 다 거쳐서 선고를 앞두고 있었을 때 뭔가 여성단체에서 이 젠더범 연구회 채널을 통해서 좀 민원을 하지는 않았을까. 이건 느낌적 느낌입니다. 네. 그렇지 않고서야 뭐 보통은 자기가 주심 사건이 아니면 그냥 합의할 때 한 몇백 건의 사건을 놓고 주심 대법관이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계속 넘기거든요. 그 불과 합의하는 데가 한 사건당 한 20-30초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굳이 이 사건에 대해서 신숙희 대법관이 만약에 제동을 걸었다면 이건 본인이 제 사건을 뭐 꼼꼼히 검토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주심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 알려주지 않았다면 이 사건 좀 챙겨보라고 알려주지 않았다면 이렇게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좀 봅니다. 그리고 1심, 2심도 약간 좀 그런데 특히 이제 항소심 같은 경우는 또 주심이 재판장이 여성이었는데 그 선입견을 제가 안 가지려도 안 그럴 수가 없는 게 1심에서 너무 어이없는 판결을 했고 그래서 항소를 했더니 제 항소 이유가 나름대로 이제 그 합리성이 있으니까 조정을 붙였어요. 네. 조정, 판결을 하자고 조정으로 갔는데 결국 경향신문이 뭘 믿고 그런지 모르지만 조정을 거부했어요. 그런데 재판이 잘 진행되겠는데 마지막에 가니까 좀 흐름이 갑자기 이상해지더라고요. 아유. 네. 그러더니 결국은 이제 항소심도 어이없는 이제 그 기각을 됐는데 또다시 대법원에서 저렇게 어이없는 판결들이 계속 거듭되다 보니까 이 젠더범 연구회의 그 존재를 저희가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여기 거죠. 출신의 대법관이 들어가 있는 이것도 소부가 있잖아요. 네. 대법원에도. 네. 그래서 신숙희 재판관이 소속해 있는 네. 그 소부에 혹시는 젠더 관련되는 이슈가 배당이 되는 순간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강진구 의원 그 대법원 선고가 경향신문 당시 박재동 그 미투 관련된 경향신문을 상대로 네, 경향신문과 그 미투 여성을 상대로 한 재판의 최종 결론이 안타깝게도 기각이 됐다는 그런 소식도 함께 전해드립니다.